구독자 여러분, 다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전편에서 백신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과학적 배경에 대해 설명을 드렸죠? 그럼 이제 여러분이 준비가 좀 됐으니 코로나 백신에 대해 좀 더 상세히 들어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누나, 아저씨들이 전편을 먼저 보면 이번 편이 좀 더 재밌죠? 그죠? 그럼 3세대 백신과 기존 백신과의 차이는 뭐겠어요? 우선 기존의 백신은 병원체나 병원균 전체를 그냥 배양해서 생산해내는 것이고, 3세대 백신은 병원체나 병원균의 일부 단백질만을 효모균 등에서 유전공학적으로 생산해낸다는 것이죠. 둘째는 기존의 백신은 병원체나 병원균 전체 혹은 단백질 전체를 백신으로 사용한다는 것인데 반해 3세대 백신은 병원체나 병원균이 단백질 중 백신 물질로 효과를 유발시킬 수 있는 일부 단백질만을 유전공학적으로 생산해서 사용한다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2세대 백신은 병원균 전체를 배양이고 죽여서 쓰는 거고 3세대 백신은 백신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병원체의 일부 단백질을 생산해서 쓴다는 거죠? 3세대 백신인 B형 간염 바이러스처럼 모든 바이러스 단백질이 효모균에서 유전공학적으로 생산이 잘 되면 좋겠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 안 돼요. 또 다른 예를 들면 이피오라고 암치료 보조물질로 쓰이는 항암제가 있는데, 이건 또 효모균에서 생산이 안 돼요. 이건 초세포라는 동물세포에서 바이오기술을 이용해 생산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바이오기술을 이용해서 박테리아나 효모균, 혹은 동물세포에서 바이러스나 인간 단백질을 생산해서 의약품 등으로 사용하려면 3차원 구조가 자연적 형태와 같은 형태로 생산돼야 하는데, 완전 제수빵이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어렵고 그때그때 경우마다 달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백질의 기능은 3차원 구조가 자연적인 구조와 같아야 기능적으로나 약학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아미노산 서열이 같다고 같은 단백질이 아닙니다. 사람은 섭취한 음식물로부터 얻은 아미노산을 결합해 펩타이드를 만들고 다시 펩타이드가 접히고 결합해서 단백질을 만든대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 생물 시간에 단백질에 대해서 배우면서 키에한럭, 열쇠와 자물쇠 이론에 대해서 배운 적 있죠? 이거 물어보면 잘 기억 못 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단백질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열쇠와 자물쇠 이론처럼 3차원 구조가 맞아 떨어져야 하는데, 아미노산 서열은 2차원적이기에 아미노산 서열이 같다고 3차원 구조가 같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아미노산 서열이 조금 달라도 3차원 구조가 같으면 단백질이 같은 기능을 할 수 있어요. 문제는 같은 유전자를 이용해서 단백질을 박테리아에서 생산하거나 효모균에서 생산하거나 아니면 동물세포 혹은 인간 몸속에서 생산하면 2차원 구조인 아미노산 서열은 같은데 3차원 구조가 다르다는 거지요. 따라서 인간의 몸속에 서식하는 바이러스 단백질을 생산해서 백신 같은 의약품으로 쓰려면 그 바이러스 단백질을 인간 세포에서 생산하는 것이 가장 자연에 가까운 단백질을 생산할 수 있고, 이런 단백질을 의약품으로 써야 효과가 있게 되는 거죠. 누나 말은 단백질은 자연적인 조건 하에서 만들어져야 기능을 한다는 말이네요. 알겠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정상세포는 계속해서 배양이 되지 않으니 암세포로 변형된 인간의 암유래 세포를 이용해서 바이러스를 배양할 수도 있겠지요. 또 실제 다수의 항암제나 의약품이 이런 인간의 암유래 세포에서 생산되어 의약품으로 쓰이고도 있어요. 하지만 항암제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어도 환자의 암을 치료해야 한다는 절박성 때문에 사용하게 되는 거죠. 항암제는 일반적으로 약효가 환자의 30% 미만에서 효력이 나타나요. 반면 부작용은 60% 이상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어쩌겠어요. 항암제의 약효가 나타날 확률도 적고 오히려 부작용이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어쩌겠어요. 할 수 없이 항암제를 쓰게 되는 거죠. 항암제의 효과율이 30%밖에 안 돼요. 다른 약이랑은 정말 다르네요. 항생제나 진통해열제는 거의 모든 사람한테서 효과가 있는데, 그래서 항암제는 어떤 사람한테는 듣고 어떤 사람한테서는 안 듣고 하는 거네요. 하지만 백신은 경우가 달라요. 왜냐하면 백신이라는 의약품은
환자가 아닌 정상적인 남녀노소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는 거죠. 백신은 불특정 정상인을 대상으로 접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어도 안 되고 안전성이 절대적으로 엄격히 보장돼야 합니다. 불특정 정상인이란 말은 정상인 아무나란 말이죠? 백신 접종 받고 나서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해서 혹은 몸이 예전과 같지 않으면 온전히 모든 책임이 백신 접종 탓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보완하려고 만든 정책이 No Fault Compensation Fund 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정책은 미국에서 만들어져 한국에서도 채택된 정책인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제약사에서 관련 규정하에 엄격히 제조 생산되어 정부의 승인을 받은 의약품을 접종받고 신체적 피해를 받게 되면 이를 정부가 보상한다는 정책입니다. 그렇다고 백신 접종 후에 나타난 피해를 뭐든지 보상해 줄 리가 없죠. 직접적인지 간접적인지 원인도 입증도 돼야 하고 하니 실제로 보상받기도 간단치는 않게 되는 거죠. 사실 백신은 일시에 많은 양의 항원, 즉 예를 들면 엄청 많은 양의 바이러스 단백질을 일시에 투약 접종하여 인간 몸속의 면역 체계가 이런 외부에서 들어온 단백질을 항원으로 해서 항체를 생산하게끔 하는 것이 백신의 원리인데 엄청난 양의 외부 단백질 항원을 접종하고 일시에 항체를 대량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개개인 몸속에서 어느 정도의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어느 정도의 부작용이 일어날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또 0.001% 혹은 0.0001%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특정 개인을 상대로 그 부작용이 일어날지 말지를 예측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의학이나 과학으로서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부작용 확률은 낮지만 복불복이란 거네요. 그럼 안 되지. 또 다른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난 B형 간염 바이러스 백신 맞았는데 항체가 안 생겼대. 이런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맞습니다. 백신 맞았다고 모든 사람에게서 항체가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B형 간염 바이러스 백신의 경우 노약자 경우에는 항체가 형성될 확률이 60에서 70% 사이예요. 따라서 코로나 백신의 경우에도 백신 맞았다고 모두에게서 성공적으로 면역 항체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뭐야? 백신 접종 완료한 사람들 중에도 항체가 안 생긴 사람이 꽤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항체 생겼는지 검사하면 안 되나요? 그래도 인구 대부분에서 성공적으로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은 잦아들 수밖에 없겠죠. 문제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라는 거죠.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도 있겠지만 DNA 바이러스보다는 바이러스의 유전자 물질이 RNA로 구성된 RNA 바이러스가 훨씬 변이가 쉬워서 변종이 쉽게 만들어지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현재 이미 접종받은 백신이 향후 모든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효과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유전자 변이 부위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요즘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인구의 80%에 코로나 바이러스 2차 접종까지 해놨는데 오미크론이라는 유전자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 중이고 얼마 전 네이처라는 세계적 과학 학술지에 발표된 주장은 현재의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이 오미크론 변종에 별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물론 반대되는 주장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유전자 변이가 심한 바이러스 변종에 대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백신을 제조 생산해서 접종을 해야 하겠지요. 이야기가 다시 돌아가서 이제 우리 인구의 85% 이상이 1회 이상의 접종을 받았지만 아직도 여러분 국민 모두가 지속적으로 코로나 백신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백신이 좋으냐, 부스터샷, 3차 접종은 화이자가 좋으냐, 모더나가 좋으냐 궁금해 하실 텐데 제대로 된 백신이라면 효능 면에서나 부작용 면에서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과학기술적 측면에서도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모두 인류의 백신 역사를 바꾸어 놓은 엄청난 혁신적 기술 제품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현재의 코로나 백신이 기존의 백신과 도대체 뭐가 그리 다른지 설명드려 볼게요. 백신을 만들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 했죠? 맞아요. 백신 물질을 대량으로 배양 생산해야 한다고 했죠.
박테리아 백신을 만들려면 박테리아를 배지해서 배양하고,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려면 바이러스를 숙주세포에서 배양하고 생산해서 불활화시키든지, 아니면 필요한 바이러스 단백질만을 정제하고 추출해서 만들어야 한다고 했죠. 또 배양해서 생산을 할 수 없다면 바이러스 유전자를 생명과학적으로 조작해서 바이러스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전자를 효모균이나 동물세포에 집어넣고 효모균이나 동물세포로 하여금 바이러스 단백질을 생산하게 해야 한다고 했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강조했죠. 생명과학 기술을 이용해서 효모균이나 동물세포에서 단백질을 만들 때 그 3차원 구조가 자연적인 바이러스 단백질과 같게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어렵다고도 했죠. 그 이유는 쉽게 말해서 소를 감염시키는 바이러스 단백질은 소세포에서 만들어질 때 가장 자연적인 단백질을 만들어질 수 있고, 사람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 단백질은 사람 몸에서 만들어질 때 가장 자연적인 단백질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요. 누나, 알겠어요. 2세대 불알아 백신이 백신약효가 좀 떨어지게 되는 이유가 바로 배양된 병원체를 열이나 화학적 방법으로 독성을 제거하다 보면 단백질 구조를 변형시키게 되고, 동시에 백신으로 쓰여야 할 병원체의 다른 단백질도 변형될 수밖에 없어서 그런 거죠? 나 무지 똑똑하다. 오빠, 엄마가 밥 먹으러 오래. 가만히 있어. 나 지금 연구 중이야. 어쩌면 박사가 될지도 모른다고.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우리 인간을 감염시키는 코로나 바이러스 단백질은 어디서 만들어진 바이러스 단백질이 가장 천연적인 바이러스 단백질일까요? 당근 사람이죠. 네, 그렇죠. 인간의 몸에서 만들어진 바이러스 단백질이 가장 자연적인 단백질로서 이 단백질을 이용하면 제일 좋은 백신을 만들 수 있겠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 세포를 숙주로 하여 인간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이니 당연히 인간 몸 세포 속에서 만들어지는 코로나 바이러스 단백질이 가장 자연적인 단백질인 것이죠. 자, 그럼 백신을 만들려면 사람에서 만들어진 많은 양의 코로나 바이러스 단백질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능할까요? 둘 다 되지 않나요? 첫째, 코로나 감염 환자에서 혈액을 뽑아 거기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추출 정제해서 백신을 만든다. 이 방법은 옛날에 B형 간염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던 방식이었는데 결론은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초기에 혈액에서 바이러스를 정제 추출하는 방식으로 B형 간염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었는데 당시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0에서 12%가 B형 간염 바이러스 만성 보균자였어요. 즉 한마디로 간염 바이러스를 몸에 지닌 보균자가 많으니 그들 혈액을 확보하기가 쉽고 혈액에서 바이러스 얻어내기가 쉬웠어요.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수가 60만 명 정도로 인구의 약 1%이고 완치된 환자는 만성 감염이 아니라서 몸속에 바이러스가 없어요. 즉 보균자에게서 바이러스를 얻어서 백신을 만들 수 없을 뿐더러 자칫 백신 맞고 C형 간염 걸렸다, 에이즈 걸렸다 엄청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죠. 둘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 혈액을 이용할 수 없다면 또 다른 방법은 뭘까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생명과학 기술을 이용하여 백신으로 쓸 수 있는 물질, 즉 항원으로 작용하여 우리 몸속에 들어가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유전자를 효모균이나 동물세포 속에 넣어서 효모균이나 동물세포로 하여금 코로나 바이러스 단백질을 생산하게 하고 생산된 그 단백질을 추출 정제하여 백신으로 만드는 3세대 백신 방식이 있습니다. 이건 가능해요. 하지만 이거 만드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꼭 된다고 확신할 수도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일까요? 이쯤에서 생각의 전환을 해보세요. 방금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부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전자를 효모균이나 동물세포 속에 넣어서 효모균이나 동물세포로 하여금 코로나 바이러스 단백질을 생산하게 한다고 하였죠. 그러면 굳이 코로나 바이러스 단백질을 생산할 수 있는 유전자를 효모에 넣어서 단백질을 생산하고 그걸 정제해서
다시 백신으로 사람 몸속에 넣어줄 게 아니라 그냥 직접 코로나 바이러스의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전자를 사람 몸속에 넣어서 사람 몸속 세포 속에서 코로나 단백질이 저절로 만들어지게 하면 어떨까요? 유전자 물질을 직접 백신으로 만드는 개념은 이미 지난 1990년대에서부터 나왔던 오래된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로서는 유전자를 생산하는 비용이 매우 비쌌고, 둘째로는 유전자를 직접 사람 몸속에 넣는다는 것이 과연 안전할까 하는 안전성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죠. 여러분들 유전자 변형 콩이라고 들어보셨죠? 흔히들 GMO 식품이라고 들어보셨죠? 옥수수 먹고 싶다. GMO는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의 약자로 유전자가 변형된 생물이란 뜻이죠. 환경단체에서 엄청 반대하는 식품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유전자 변형 콩을 엄청 수입하고 있지만 직접 식용으로는 사용을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고, 다만 유전자 변형 콩으로부터 식용기름을 짜서 생산 판매하고 있죠. 규제 당국이 걱정하는 것은 이질 유전자가 인체에 들어와 인간 유전자와 결합하여 혹시나 인간 유전자를 변형시키지 않을까 하는 염려입니다. 하지만 소고기나 닭고기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도 어차피 인간 유전자와는 다른 유전자이고, 아니 소고기나 닭고기 먹으면 그 유전자도 어차피 몸속에서 전부 분해되어 섭취되는데, 소고기, 닭고기 유전자가 우리 몸속에서 분해되어 섭취되는 건 괜찮고 유전자 변형된 콩은 분해 섭취되면 안 된다는 논리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누나 주장은 GMO 콩 먹어도 안전하다는 거지. 난 그래도 안 먹을래. 엄마가 먹지 말랬어. 난 먹고 싶다. 하지만 제가 강조해 말씀드려 하는 것은 어쨌든 이질 유전자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학계에서는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팬데믹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아마도 유전자를 직접 백신으로 사용하기까지는 좀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러나 경우가 어찌되었던 결과적으로는 유전자 물질인 DNA와 RNA를 이용한 백신이 화이자, 모더나,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성공적으로 만들어져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DNA나 RNA 백신을 개발하고 제조하는 기술을 이용하면 어떤 바이러스나 세균의 유전자 정보만 알면 빠르고 손쉽게 백신을 제조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혁신적 기술입니다. 이러한 유전자를 이용한 백신 기술은 백신 외에도 항암제 등을 또한 손쉽게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마어마한 기술 혁신입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인터페론을 유전공학 방법으로 인간 인터페론을 생산할 수 있는 유전자를 먼저 박테리아에 넣어 박테리아를 유전자 변형시키고 박테리아로 하여금 인터페론을 생산하게 하고 이를 추출 정체하여 환자의 몸속에 투약하는 것인데, 미래에는 그냥 인터페론 유전자를 직접 환자의 몸속에 투약하면 되는 거죠. 나 인터페론이란 말 들어봤어. 항암 치료제로 쓰이는 약물인 EPO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초세포라는 일종의 암세포를 유전자 변형시켜 EPO라는 생리활성 물질을 생산하고 이를 추출 정제하여 의약품으로 사용하는 대신에, 만약에 EPO를 생산하고 조절할 수 있는 유전자를 환자 몸속에 직접 투입해서 치료할 수 있다면 매우 편리하겠죠. 따라서 코로나 백신의 경우처럼 향후에도 유전자를 이용한 백신 기술을 보다 효과적이고 광범위하게 사용하게 된다면, 첫째, 박테리아나 효모균, 그리고 동물 세포에서 어렵게 백신 물질을 생산하고 정제하는 복잡한 과정 없이 백신을 만들 수가 있고, 둘째,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원래 사람 세포를 숙주로 하는 바이러스 단백질은 인체 세포가 만들어내는 단백질이 가장 자연적인 단백질로서 백신으로 쓰기에는 가장 효과적이죠. 셋째,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쓰이는 유전자는 현대 기술로는 기계로 합성하여 찍어내면 됩니다. 즉 바이러스의 유전자 코드는 현대 BT 기술로서 밝혀내기도 어렵지 않고 유전자 코드만 알면 백신 제조하기도 매우 손쉽다는 것이에요. 넷째, 만약 변이 바이러스가 심각해져서 새로운 백신이 필요하다면 그 변형된 부위에 해당하는 유전자 코드를 그냥 기계에 입력해주면 기계가 변이 바이러스용 유전자 백신을 자동으로 합성해줍니다. 예전처럼 백신으로 쓰일 단백질을
어떻게 배양정제해서 생산할까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만큼 동물 실험이나 임상 실험에 들어갈 백신 후보 물질을 개발하기도 쉽고 대량 생산하기도 쉽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은 mRNA 백신이라고 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DNA 백신이라 하는데 차이가 뭐야 하고 궁금해 하시고 사실 잘 모르시는 분이 대부분일 것으로 짐작됩니다. 맞아, mRNA 백신이랑 DNA 백신의 차이가 뭐야? 누나, 그 차이를 이해하시려면 먼저 이 점을 좀 이해하셔야 합니다. 한국인은 몸속에 예술적 DNA가 있어. 우리가 흔히들 타고난 천부적이나 선천적 재능이 있다고 할 때 우리는 흔히 몸속에 그런 DNA가 있다고 표현합니다. 즉, DNA가 있다는 것은 유전적이다는 의미를 가리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한국인은 몸속에 예술적 RNA가 있어 라고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몸에서 유전되는 물질은 DNA입니다. RNA는 유전되지 않습니다. 다만 DNA가 유전되어 결과물인 단백질로 표현되기 위해서는 DNA를 기반으로 1차로 다량의 mRNA라는 물질이 만들어지고 2차로 DNA로부터 지시된 유전자 정보를 지닌 그 mRNA에 따라 단백질이 세포 내에서 합성되게 됩니다. 따라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DNA 백신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단백질 정보를 지닌 DNA를, 즉 바이러스 유전자를 우리 몸속에 넣어주면 접종된 DNA 유전자 정보에 따라 mRNA가 만들어지고 다시 그 mRNA에 따라 코로나 바이러스 단백질이 인체 세포 내에서 생성되어 백신의 항원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면역 시스템은 그 단백질을 이질 단백질인 항원으로 인식하고 그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화이자나 모더나의 mRNA 백신은 1차 단계인 DNA가 아닌 mRNA를 접종하고 있으니 DNA에서 mRNA가 만들어질 필요 없이 접종된 mRNA를 이용해서 직접 코로나 바이러스 단백질이 생성되게 됩니다. 단계가 한 단계 줄어든 거죠. 단계가 줄었다고 효과가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다른 경우에서도 계속 비교해 보아야 장단점을 좀 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mRNA 백신은 체내에서 바이러스 단백질 생성 단계가 한 단계 준 것이 특징이지만 DNA 백신은 상대적으로 소량의 DNA로부터 다량의 mRNA가 만들어지고 그 mRNA에 의해 바이러스 단백질 생성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소량의 DNA를 접종하지만 mRNA 백신은 약 100 마이크로그램의 mRNA를 접종 투약한다고 하는데 엄청난 양을 접종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구조를 간단히 살펴보면 mRNA 백신인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mRNA 백신 성분이 리포솜이란 매우 작은 리피드 기름방울로 쌓여 있어요. 반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백신 성분인 DNA가 아데노바이러스란 바이러스 껍질 단백질로 쌓여 있어요. 여기 보는 것처럼 화이자나 모더나는 리포솜이란 나노 사이즈의 작은 기름방울로 쌓여 있고 아스트라 백신은 바이러스 단백질로 둘러싸여 있는 구조로 mRNA 백신과 DNA 백신의 구조가 달라요. 잠깐 정리하면 화이자 모더나 백신은 mRNA가 리포솜라는 기름방울에 쌓여 있고 아스트라제네카는 DNA가 아데노 바이러스 껍질로 쌓여 있다는 거지? 맞지? 구조가 다르다 보니 백신 접종 후에 백신 물질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달라서 리포솜으로 쌓여 있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트랜스펙션이란 방식으로 리포솜이 리피드 기름으로 이루어진 사람의 세포막을 내포작용에 의해 세포 속으로 들어가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백신 물질을 싸고 있는 아데노바이러스 껍질 단백질과 세포막에 위치해 있는 리셉터라는 일종의 수용체와 결합하면서 세포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흡사, 바이러스가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 과정과 유사한 방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점은 아스트라 백신의 장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데노바이러스를 전달체로 사용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같은 방식의 문제점은 백신 물질에 포함되어 있는 아데노바이러스의 DNA가 인간 세포의 유전자와 재조합하여 뜻하지 않는 유전자 변이를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우려입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아데노바이러스 DNA에 의해 실제 유전자 변이가 초래된 경우가 보고된 바는 없었다고 합니다.
러시아 스푸트닉 백신의 원리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유사하나 다만 러시아 백신 속에 들어있는 아데노바이러스의 유전자가 사람 몸속에서 살아서 복제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브라질 보건당국에 의해 제기된 바가 있었습니다. 중국의 시노백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동물 세포에서 배양하기 위해 베로세포주라는 세포를 이용하였는데 이 베로세포는 아프리칸 그린 몽키라는 원숭이의 신장세포를 이용하여 만든 세포주로서 실험실에서는 매우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반면 아직 백신 제조용으로는 널리 쓰이고 있지는 않는 세포주입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전체를 불활화시켜 만든 전통적인 방식의 백신인데 바이러스 전체를 불활화시켜 만드는 백신은 불활화 처리가 아무래도 단백질 구조를 손상할 수 있기에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 베로라고 써있네. 지금까지 백신이 무엇이고 어떤 종류의 백신이 있고 과학기술적으로 코로나 백신이 어떤 백신인지에 대해 설명드렸어요. 누나 잘 들었어. 설명해줘서 고마워. 근데 나한테는 좀 어려웠어. 앞으로 코로나 백신 외에도 다른 질병에 대한 mRNA 백신 또 DNA 백신이 만들어지고 사용이 될 텐데 제가 드린 설명이 여러분이 건강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